네, 지금부터 세션 2 임팩트 비욘드 임팩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만의 전유물일까요? 혹은 어디까지가 임팩트 비즈니스일까요?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항상 저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비즈니스의 확장과 관련된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또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요소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임팩트 비즈니스의 바람직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우한 형제들 함윤식 부사장님, 당근마켓 정민아 대외정책실장님, 디스리 주빌리의 이덕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정말 이 KESG 우리 오늘 세션을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네, 또 중간중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함윤식 부사장님부터 발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의 고객 중심 경영 부문을 맡고 있는 함윤식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저희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기여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 앱의 존재 그 자체에서 어떤 영향이나 기여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단지의 종말이죠. 김봉진 의장님이 창업하실 때 장모님 댁에 갔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단지와 마그네틱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저걸 앱에다가 넣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셨다고 합니다.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당과 메뉴를 자유롭게 고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리고 식당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메뉴나 장점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사회적으로 편리함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속에 뭐랄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핵심이 좀 녹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편리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음식을 고를 때 어떤 것들을 메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고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통해서 다른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정보를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이 앱을 통해서 풍부하게 얻고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일부 차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리뷰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보가 분산돼 있고 또 소통되지 않았던 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의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장님들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드리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대료나 인건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문이 온다. 전화를 받는 응대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임대료 같은 경우도 배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목 좋은 곳에 손님들이 오기 좋은 곳에다가 가게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액의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들여서 가게를 운영해야만 했던 시대에 비하면 하나의 큰 선택지가 생긴 거죠. 라이더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앱은 전단지를 대체하는 거였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식당 사이만 연결해 주는 것이 저희 사업의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이었어요. 그걸 주문 중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라이더는 저희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을 하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게 2020년 11월 달인데 그때만 해도 배달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문 수의 97%는 저희가 배달하지 않는 주문 중개 모델이었고 3%만 저희가 배달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게 생겼냐면 그 이전에는 치킨, 피자, 짜장면 정도밖에 배달을 하는 음식들이 없으니까요. 좀 저희가 배달을 직접 해드릴 테니 좀 다른 음식 하시는 분들도 배달 영업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좀 구색 맞추기식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3%의 주문이라도 라이더분들과 함께 동반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라이더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을 했던 게 본인들이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가 잘 안 돼요. 이른바 특고라는 입장에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50%의 산재보험료를 내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으면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거든요. 저희는 100% 산재보험 가입을 시켜드리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나면 상대방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자동차 보험은 굉장히 싼데 이륜차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연간 한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걸 낼 돈이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이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80%가 보험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인데 예. 그래서 시간제 보험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라이더 분들과 그때 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분들의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최초의 일이었죠. 그래서 민트 라이더라는 어떤 라이더가 마지막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남은 이제는 앞으로는 어떤 고민들을 더 할 거냐.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팬데믹 시기에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져서 단건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뭐 경쟁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배달비가 너무 높다는 부담감이 요즘 많이 논리가 돼서 저희가 알뜰 배달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배달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묶음 배달이죠. 그전에는 라이더분들이 일반 대행에서 하는 라이더분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묶어서 이렇게 다녔던 건데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라이더에게 최적의 식당들을 매칭시켜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장님들한테는 앱을 이용해서 매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와 데이터가 남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죠. 고객 관리 또는 회계 관리 이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문제. 배달이기 때문에 위생이 어떤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식약처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위생을 많이 높이는 그래서 최근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위생이 잘 완비되지 않은 그런 가게들을 없애나가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과 관련해서 한 단계 높은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교통안전 문제가 제일 심한 문제라 무료로 실습 교육을 시켜주는 라이더 스쿨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간에 저희가 지금 기나긴 노력 끝에 올해 드디어 이제 공제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상보험료 너무 비싸니까요.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유상보험료를 낮추면서 라이더들의 사회적인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생깁니다. 요거 입법 과정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4, 5년간에 거쳐서 노력을 했던 내용인데 요번에 출범을 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일회용품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뭐 일회용 수저 포크 안 받기 운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다라고 저희 자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 바이크를 이용한 배달을 저희 손자 회사 딜리버리 N에서는 전부 전기 오토바이로만 배달을 하는 그런 걸 시험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일문화,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선도적인 노력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의 얘기는 토론 과정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 함윤식 부사장님께서 또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작하는 이 뭔가 전단지를
이제 냉장고에 붙어 있는 전단지에서 시작한 것들이 지금 이제 배달 기사님들을 위한 공제 조합까지 오게 되고 또 요즘 중요한 다용기 사업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제 임팩트 비욘드 임팩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당근마켓의 정민아 대외정책 실장님 모시고 그 넥스트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대외정책 맡고 있는 정민아입니다. 7분 앞에 시간이 가고 있어서 저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당근인데 당근은 당신의 근처의 주리발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면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예요? 찾았어요. 네. 짧게 해야 돼서 제가 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당근이 무엇을 했나 보시면 당근은 다들 중고거래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 앱을 보시면 뭐 하고 있는지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쭉 해봤을 때 가장 임팩트 있게 좀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서 한 5,000명 혹은 10,000명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뭐 마음껏 뭘 해보세요라고 하면 한 몇 시간 뒤에 뭐 사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싸우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건데 당근마켓이 하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동 단위로 지역 인증을 통해서 쪼개져 있는데 총 6,577개의 지역으로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몇만 명 혹은 뭐 이렇게 최소한 MAU가 있는데요. 전체 MAU는 지금 현재 1,800만 명이거든요. 이분들이 당근마켓 앱에 모여서 동시에 한 번에 무엇이든지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걸 만드는 서비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을 처음에 좀 그 개인들 간의 물건을 거래할 경우에는 신뢰가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의 데이터를 보면 이쁘게 그냥 이웃간 연계라고 썼지만 게시글이 올라간 숫자죠. 전체 게시글이 올라간 숫자가 1억 6,400만 건. 그러니까 한 달에 1,500만 건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커뮤니티 옆에 탭을 보시면 뭐 같이 헤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무는 저희가 무슨 소나무 뭐 이렇게 바꿔서 뭐 계산을 했다고 하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돼 잘 안 쓰는 건데 어쨌든 재활용 가치 뭐 이런 걸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고거래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건 제가 제 앱을 찍은 건데 동네마다 조금씩 UI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서초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네 모임 이 두 번째 탭을 눌러보시면 뭐 둘러보기 그 안에서 모임도 만드시고 같이 해요의 스케줄도 잡으실 수 있고 동산동은 제가 사는 고양시인데 여기 보시면 뭐 당근 알바 중고차, 부동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점, 동네 가게 이거의 지역 범위는 대체로 다 내 근처에 있는 것들만 노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거는 그 각 구청들, 경찰서, 이제 지역 공공기관들이 저희가 공인 인증 마크를 이렇게 붙여드려요. 왜냐하면 사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막 속초 이런 데서 저희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싶으신데 계정이 개인 계정, 개인 핸드폰으로 쓰시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예 공공 프로필을 출시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공공기관 누구나 무료로 개설하시고 동네 주민에게 자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앱에서 모였을 때는 이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동시에 큰 사고 없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핵심은 기술이 맞거든요. 디지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혹은 여러 가지 UI나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필수 조건, 이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요. 기술만 갖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가령 기술을 갖고 연결할 수 있고 플랫폼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거래 비용을 낮춰서 사람들 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가 그대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에게 즐거운 경험과 어떤 따뜻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다. 그다음에 내가 너무 가까워지고 싶진 않다. 좀 나를 좀 숨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나눔할 때 채팅이 너무 많이 와서 오히려 좀 기분이 짜증난다. 그다음에 물건이 좀 이상한데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거 팔면 자꾸 내가 제재를 당하는데 내가 뭘 팔면 안 되는 거냐. 그다음에 뭐 이 사람 다시 안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 볼 수 없냐. 뭐 이 사람 사기꾼이면 어떡하냐. 게시글이 좀 별로다. 이런 이용자들의 목소리들이 있었고 이걸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냐. 수작업을 하면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과 기술을 결합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동네를 인증해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매너 온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냥 이렇게 많이 팔면 올라가시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올릴지는 사실 저희도 모릅니다. 그 대비로 하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따뜻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매너 온도를 참고하라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하시다 보면 뭐 택배 얘기 나오고 하면 계속 이런 메시지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 뭐 선입금 하지 마세요. 택배하지 마시고 직거래하세요. 그리고 이상하면 당근에 신고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신고 페이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 군데 박아놨어요. 계속 많이 신고를 하시라고. 이거는 제가 왜 가려면 대입이라서 가렸는데 저희가 분쟁 조정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팔다가 이 물건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얘가 분명히 난 잘못 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제 당근마켓 직접 분쟁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은 대입이지만 어쨌든 게시글이 얼마나 실제 물품과 차이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너가 말한 하자는 언제 발생한 거냐를 저희가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안을 하고 만일에 환불을 해줘야 될 수준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용 제재를 통해서 환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하지만 직원 수는 사실 뭐 여기 앞에 배민 뭐 엄청 크고 좋은 회사인데 저희는 400명밖에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품 뭐 하면 예를 들어 홍삼은 팔 수 있는데 뭐 건기식 홍삼은 또 못 팔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못 파는 물건이다. 확실히 맞냐? 그다음에 게시글 이렇게 쓰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악의 판매나 주민등록증 위조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막 기사를 많이 떴는데 대부분 5분이나 3분 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빨라지고 있어요. 다 자동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학습을 해서 저희는 대입인가? 당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당근이가 열심히 학습을 해서 한 80% 이상의 자동 제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게시글을 차단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사전 검열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제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 경찰청한테 저희가 사기 의심 계좌를 API로 제공을 받는 MOU를 체결을 해서 사기꾼 계좌가 신고받은 계좌가 뜨면 바로 또 안내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게 사기꾼 같다. 조심해라. 선입금 하지 마라. 신고해라. 이런 거 계속하고 요즘에 경찰이랑도 되게 자주 만나서 수사 협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 대부분 중고거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동네 생활, 같이 해요 할 때 이 사람이 혹시 뭐 이상한 사람이 어떡하지? 만났는데 좀 느낌이 쌓였어. 그럼 이 애를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의 가치를 담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가치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게 가장 큰 목표이자 가치인 것 같고 그게 사회적 영향력이냐? 저희 당근의 서비스 자체가 좀 만나고 동네 생활을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사회적인 어떤 임팩트, 그다음에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사회를 좀 이쁘게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우리 지역들이 오히려 생각보다 동네에서 오프라인 기반이 여전히 많고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웃과의 욕구, 만나는 욕구를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단계적으로 잘 채워드릴 수 있을지 거기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의 내 주변 사람들을 잘 효율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연결할 수 있는 걸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기술 자체가 당근마켓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상향, 가치, 그다음에 핵심 어떤 풀고 싶어 하는 어떤 사회적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의 당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분 초과했거든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정민아 대외정책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덕준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 실장님과 한 부사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D3 주빌리 파트너스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인데 임팩트 투자라는 철학을 벤처 투자에 어떻게 하고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누적적으로 한 1,100억 정도 펀드 벤처 투자 지금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약간 오늘 좀 파토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파토스라는 게 이제 에토스라는 게 이제 좀 그 기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도덕적인 감정. 근데 이게 이제 아쇼카라는 거 있잖아요. 아쇼카가 1980년도에 그 소셜 앙트프러너십이라는 걸 이제 제일 먼저 주창한 데거든요. 아주 굉장히 저명한 데죠. 거기하고 좀 맥켄지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이제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약간 완화시키는 거하고 변화한다, 체인지한다라는 걸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셜 앙트프러너십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그냥 앙트프러너십이면 되지 왜 소셜 앙트프러너십이냐 이렇게 자기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 한번 좀 읽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스템이 좀 고장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산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니까 이제 병원 가는데 병원 시스템이 정말로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잘 효율적으로 베네핏이 가는 거냐. 학교 우리 많이 보면 학교 많이 망가졌다.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고장이 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러면 내가 체인지 메이커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현재 시스템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또는 이 왜곡된 시스템에 심지어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고 또는 내가 어떤 자원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그런 거를 하는 거고 또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나와 내 가족과 이웃, 인류에게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에토스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좀 깔려 있지 않나 소셜 앙트프러너십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임팩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1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임팩트 투자가 한 $1 trillion 정도 이제 지금 성장되어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서 로널드 코엔이라고 하는 분이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투자를 많이 해와서 영국의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쪽의 대부인데요. 이분이 이제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반도체 투자하다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다가 뭐 AI 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이쪽에 임팩트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한 $3 trillion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 trillion 됐고 ESG 많이 오늘도 뭐 제목 보니까 ESG 그러는데 이게 이제 큰 자산운용사들이 ESG 투자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자금 다 합치면 $35 trillion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묘하게도 우리 어떻게 보면 커머스 쪽 우리 회사 하는데 저는 지금 뭐 투자하는 쪽에 있지만 저도 그 G마켓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회사의 CFO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나스닥 상장하고 2009년도에 이베이에 매각이 됐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회사 만들고 현재 하고 있는 회사 만들고 또 실리콘밸리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이랑 같이 투자도 하고 사진은 뭐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임팩트 투자자들하고 같이 어느 날 테슬라 공장을 가서 공장도 보고 드라이브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임팩트 투자니? 그 중에 이제 투자자도 있었어요. 그런 논의들을 해줬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굉장히 이제 큰데 실리콘밸리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뭐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다 만난 거 아니지만 일부도 만나고 이렇게 영향을 준 사람들, 그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테크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임팩트, 또 최근 많이 하는 그 클라이밋 기후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그 창업가 출신의 투자자들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코슬라도 상당히 그렇고요. 그 이베이 창업자인 오미디아르도 그 제프 스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고, AOL 창업자인 스티브 케이스도 그렇고, 뭐 미치 카퍼라고 하는 로터스 원투쓰리라고 있어요. 옛날 이제 연식이 되신 분 다 아실 테니까 창업자예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 마이너리티 임팩트 투자 많이 하고, 우리나라 에누마 있잖아요. 에누마 투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존 도어라고 클라이너 퍼킨스라고 실리콘밸리 굉장히 유명한 그 VC 파트너로 계시는데, 이분은 최근에 자기 돈을 1.1 빌리언 달러 내서 스탠포드 학교 만들었죠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테크놀로지 보고, 그리고 그 풀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고, 앙트프르너십을 보고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클라이밋 쪽이 있고, 환경,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소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핀테크도 투자하고 있고, 커머스도 저희 투자하고, 헬스케어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렌즈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에토스 말씀드렸는데, 그 투자 쪽에도 보면은 그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는 200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 전에도 사실은 그러한 에토스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당연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AP 지아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사셨는데, 그 이태리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열심히 이제 그 가지고 살다가 조그마한 이제 그 지역 그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뱅크를 시작했어요. 은행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이사들도 오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 뱅크업을 일을 이제 이틀리라는 그 은행을 조그맣게 열고 했는데, 대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완전히 뭐 빌딩 무너지고 화재나고 하는데, 다 이제 뭐 큰 재난이 났으니까 갔는데, 이분도 그 장부들을 다 갖고 이제 그 실리콘밸리 사노스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한 3, 4일 만에 다시 끌고 와서 다시 오픈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부흥하자. 그래서 이미 사실은 큰 재난이 오면 사람들 간의 신뢰가 다 무너져요. 신뢰가 다 무너지고, 우리 아까 우리 당근마켓도 그렇고 보면 이게 신뢰, 이웃 간 신뢰가 굉장히 쌓여 있는 거거든요. 거래를 자꾸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금융도 이제 그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일반인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빌려줍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가장 그 워킹 클래스에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행업을 키웠습니다. 키우고, 그 밑에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있잖아요. 금문교도 이렇게 지을 때 미국의 불황이었어요, 1930년대. 그래서 짓다가 못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만드는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결국 짓게 되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이 백설공주라든가 저기 HP 같은 그런 데도 은행에서, 사실은 그때는 벤처 캐피탈이 없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인데 혁신 쪽에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이제 쿼트가 있는데, Serving the needs of others is the only legitimate business strategy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그 필요, 충족되지 않은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서빙하는 것이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라고 한 말도 있고, No man actually owns a fortune, it owns him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도 큰 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큰 부라는 거는 큰 부가 자기를 소유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창업자인데, 그리고 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만든, 그전에는 지역적인 은행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전국은행 최초의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큰 은행 만들고도 죽을 때 50만 불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융을 했고, 금융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금 보면 금융에 대한 인식도 되게 좀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때 임팩트 투자라는 말도 없었고 벤처 캐피탈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욘드 임팩트 비욘드 임팩트 그거라고 하셔가지고 그 임팩트 말 안 쓰더라도 이런 그 에토스를 가지고 있는 은행 투자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 2 임팩트 비욘드 임팩트에 대해서 네, 마지막까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신 이덕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문규 교수님과 함께 패널 토의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교수님과 이제 패널분들께서는 자리로 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남은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임팩트 MBA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세 분 모시고 이 세션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을 모실 때 어떤 기획 의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적어왔습니다. 한번 나눠드리고 우리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 혹은 소셜 벤처 생태계라 불리는 영역은 특정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의도, 그러니까 특정한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미션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아주 유효한 성장 전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임팩트 비즈니스와 넌 임팩트 비즈니스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고 사회적 문제라는 기준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서 그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팩트 비즈니스와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태동할 당시의 목적은 모든 비즈니스가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말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팩트 비즈니스 생태계의 태동과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이 생태계의 내일을 그려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현재 우리는 어디쯤 위치하는지 짚어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사의 투자 전략 및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논의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그동안 일반적으로 임팩트 비즈니스라 불리지 않았던 배달의 민족과 당근마켓이라는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되짚어보는 것은 임팩트 스타트업이라고 스스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이미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임팩트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례들에 더해 더욱 다양한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아한 형제들 함윤식 부사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아한 형제들의 비즈니스 성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임팩트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이려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이용하시는 소비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달하는 라이더 이런 분들과 이해관계가 많이 중첩돼 있고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역시 식당 사장님들, 그리고 이 배달 산업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키워갈 것인가라는 데 중점을 좀 뒀었고요. 예, 사실 사장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달이라는 매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게 된 이후에
좀 사회적으로는 불행한 일입니다만 예컨대 코로나 같은 일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식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홀 매출이 많이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이 전체 한 45% 정도가 줄어드는 뭐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배달 앱을 이용하신 사장님들은 한 20%만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논문 발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장님들한테 어떤 그런 다양한 매출의 통로와 선택지를 드리고 배달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 현재 가구 형태의 변화, 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가구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관련된 얘기까지 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조금 한마디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사실 사장님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배민 아카데미 무료로 장사 교육을 시켜드렸고 한 20만 명 넘는 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횟수가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라이더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제조합 얘기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입법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 라이더 분들을 하나의 산업군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구성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9개 업체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나름 이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체 출자금 110억 중에서 저희가 47억 원 출자하고 김봉진 의장님이 5억 개인 사재까지 더해서 절반 정도는 이제 저희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분들과 계속 같이 동반해서 발전하고 싶어하는 저희 의지가 좀 담긴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의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기업의 경제적 규모를 성장시키는 것이 온라인되지 않으면 계속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운 과정에 처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을 우리 당근마켓 정민아 실장님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은 어떤 사회적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닐 거라 창업자들이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 저희 운영 정책 보시면 동네 사람들 모이는 거니까 뭐 이웃에게 차별 뭐 기분 나쁜 말 하지 마. 좀 이쁘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좀 내가 다른 뭐 이렇게 어쨌든 뭐 좀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뭐 말하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좀 윤리적인 느낌. 그다음에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어항을 파는데 물고기를 나눔을 한 거를 저희가 제재를 했어요. 왜냐 물고기 금지거든요. 그래서 공정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왜 물고기를 못 팔게 하냐. 항의가 너무 들어왔다. 물고기는 파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왜 물고기를 못 파냐 했더니 운영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는 물고기도 애완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용자들이 이미 학습이 돼 있대요. 어항만 팔고 물고기는 안 팔고. 그래서 저희가 생명거래 금지 항목이 있는데 그 생명거래 금지에 걸려서 이제 안 된 케이스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당근마켓이 의도치 않게 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 혹은 어떤 보편적인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가 만들어가는 거지 당근마켓이 어떤 운영 정책이라는 필요는 있지만 그게 좀 과하게 하는 거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주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가고 서로 이웃들과 소통하시면서 뭐 어떤 사회적인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하고 이럴 땐 그렇게 신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아는 사람끼리 카톡을 하면 차단을 하면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날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불편한. 그래서 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온라인으로 뭔가를 만나는 것이 활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얼굴 보고 만나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당근마켓 안에서도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어떤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동네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더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동네도 더 많이 다니시고 이웃들과의 만남도 많이 갖게 오프라인으로 오히려 연결시켜드리는 것. 그게 저희의 좀 추가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 커뮤니티의 따뜻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당근마켓 창업 아주 극초기에 8분 정도 되실 때 창업자분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이제 창업자분께서는 소셜 벤처라는 영역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셨고 그때 제가 속으로 저는 이제 소셜 벤처라는 개념에 조금 더 친숙했는데 이게 소셜 벤처의 이상적인 모델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특별히 당근마켓을 모시게 된 것도 있었고요. 네, 지금 이덕준 대표님께서는 임팩트 투자자로서 특히 이제 글로벌리 가장 앞선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두 기업의 소셜 임팩트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들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다양한 뷰들이 존재하는지 아까 테슬라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임팩트 투자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 제가 뭐 평소에 다 존경하는 우리 그 회사들이고 창업자분들하고도 알고 그래서 일단 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에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러니까 여기는 뭐 임팩트 비즈니스다, 뭐 사회적 기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그 어려운 얘기예요. 이렇게 딱 자를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가 고객을 만들고 고객에다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제일 우선이죠. 제일 큰 사회적인 가치는 그 고객에 대한 밸류를 만들어서 하는 그 제품과 그 서비스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감히 좀 커멘트를 한다면 뭐 배달의 민족이 우리 라이드에게 제가 그 공제조합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더 잘 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왜 갈등 조정을 당근마켓에서 하는지 그렇게 잘 해야지 더 이용자가 더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벤앤제리라고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비콥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그런 소셜벤처 같은 인정 회사예요. 아이스크림 회사인데 왜? 근데 그거를 정말 맛있고 건강하고 좋은 비즈니스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소를 막 공장식으로 키워가지고 뭐 환경적으로 안 되는데 하더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아까 제가 했던 거 구조적인 변화. 이거를 그 산업의 표준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미션을 거기다가 하이 스탠다드 높여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 모든 생태계 연결고리들을 보서 그 영향을 미친 게 이제 임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보통 임팩트 비즈니스가 뭐 우리도 이제 장애 테크 많이 하지만 장애 테크를 해야지, 뭐 노인 돌봄을 해야지 꼭 그런 거 우리도 그거 다 투자 포트폴리오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떠한 비즈니스든지 다 갈 수 있다. 비슷하게 미국의 예를 들면 그 수공업자 플랫폼에 S라는 회사가 있어요. 엄청난 그 상장돼 있습니다. 그 수공업자 거기도 그 한 200만 명의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서 그 고객을 만약 이용자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회사의 비전이 비전을 찾아보시면 Keeping Commerce Human이에요. 커머스를 인간적으로 한다? 뭐 그게 비전이래요. 근데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면은 또 뭐 임팩트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우리 많이 알만한 예를 들면 위워크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얼마나 큰 회사예요. 근데 우리가 빌딩의 공간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거 위워크 우리나라에도 위워크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뭐 그 시작을 해서 그 아담 뉴만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로벌에 성장을 했고 밸류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받고 뭐 비전 펀드에서 엄청나게 받을 때 최고 한 50조 갔거든요. 지금 찾아보시면 아마 1조 안 될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기업의 컬처와 리더십의 문제와 이제 그 지금 굉장히 아마 그 애플 TV에 보시면은
We are crashed. 우리는 폭망했다라는 드라마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있어요. 그거 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공유 경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유 경제. 그거 자체로 이게 임팩트 비즈니스 아니지냐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떠한 에토스를 갖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임팩트 비즈니스니까 어떤 한 순간에 여기 임팩트인데 설티피켓 받았다. 그럼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거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이 뭐고 회사를 뭘 지향하고 한 번 회사 만들 때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리뉴해야 되죠. 내가 지금 순간에 내가 뭐를 보고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우리의 그냥 파이낸셜 리턴만, 당연히 파이낸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당연히 투자하고 재무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유일하고 우리 주주 가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임팩트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정말로 계속 리뉴하면서 그걸 해나가면 그건 임팩트 비즈니스가 되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게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될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당근마켓과 우한 형제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언론에서 접하는 뉴스들은 굉장히 반대쪽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오해받아서 억울하다. 가장 억울했던 사례들 변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당근마켓부터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배민 앞에서 뭐 저희가 억울해할 일이 제가 아는 기업 중에 배민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당근마켓 전에 배민을 워낙 좋아하는 회사여서 정말 이 사회에 선구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나가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인데, 예. 근데 제가 이제 당근마켓은 왜 왔냐면 좀 신선했어요. 뭐라 해야 될까요? 시민사회가 봤을 때 당근마켓이 되게 같이 하고 싶으면서도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경쟁자? 예를 들면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시민사회가 되게 많이 성숙했고 NGO나 이런 시민단체들의 역사들이 있는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이런 거에 있어서 당근이 시민사회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냥 앱에서 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제가 조금 관심이 가서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나 이렇게 해서 와서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만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 당근에서 사기꾼부터 뭐 그냥 주변에서 보는 이상한 사람이 다 당근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찾아서 막고 일반 이용자 눈에 안 보이게 하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보일 때 기사가 나죠. 그러면은 딱히 억울할 건 없어요. 왜냐면 뭐 없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 제가 국감이나 이런 데 가면 왜 우리한테 사기가 일어났냐고 묻지 마라. 얼마만큼 사기를 잘 잡고 있는지를 물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뭐 악의 판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5분 만에 차단이 됐어요. 그럼 왜 5분을 1분으로 줄이겠다 저희가 가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30초만으로도 줄이겠다. 근데 마치 그냥 버젓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애들처럼 이제 얘기하시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그 사람들 즐겁게 이용하시려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안 좋은 것들 우리가 뒤에서 다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런 어떤 플랫폼의 운영적 측면이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사실 거기가 모든 일상적인 업무가 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머신러닝과 뭐 이런 탑 개발자들이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사회가 모르고 봉이 김선달 취급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봉이 김선달 여기 제일 많이 들은 얘기실 거라. 네, 자연스럽게 부사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됐습니다. 정민환 실장님, 저희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사실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라이더분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든 산재 보상을 받게 해드리려고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 보상보험 다 가입시켜드리고 사고가 나면 필요한 절차 안내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저는 이게 국회에 가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작년 환노위에 제가 나갔더니 우리 대표님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니네 산재가 1위라며? 산재 적용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의 산재하고 저희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사실 라이더분들을 저희가 이제 직고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앱이 정말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시시각각 음식 배달의 수요가 크게 요동을 치거든요. 피크 타임도 굉장히 올라가고 나머지 시간은 별로 없고 그리고 날씨별로 또 굉장히 높아졌다가 계절별로 또 달라지고 또 휴일이면 뭐 이벤트가 있는 날엔 또 많아지고 이 수요의 기복이 굉장히 많은데 라이더도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배달원 한 사람 고용해 놨다고 그러면 사실 나머지 시간엔 놀다가 정작 필요한 점심시간에는 한두 건 갔다 오면 끝나겠죠. 이 라이더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는 이 수요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일정한 배달 품질을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크라우드 방식으로 이제 라이더분들이 이 배달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지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뭐 날씨가 안 좋다. 그럼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 배달료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프로모션으로 쓰는 돈이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뭐 라이더분들께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시죠. 기본 배달료가 9년째 동결돼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가만히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은 많이 했었거든요. 뭐 실거리 내비게이션을 도입을 해서 좀 실거리별로 좀 드리기도 했고 뭐 수수료를 저희가 단체 협약하면서 면제시켜 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느 기자분이 실제로 비피크 타임에 자전거로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보니까 뭐 한 3,000원밖에 안 주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기사가 나. 뭐 그 최근에는 좀 그런 점이 좀 억울한 면이 있었고요. 예, 중간에서 플랫폼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까 봉익인선들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빨아먹는다. 뭐 정치인께서는 한계 비용이 제로 아니냐 니네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회사가 2,000명 직원 중에 개발 인력이 1,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늘 바빠요.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편리한 기능, 더 안정적인 기능, 장애도 없도록 이렇게 이제는 장애가 나면 엄청난 분들이 피해를 보시거든요.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이 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 악플을 다는 행위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준 대표님 두 분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셨을 텐데 혹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이 두 기업의 사례처럼 어떤 재무적 가치의 성장성은 뚜렷이 보여서 큰 기대가 되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너무 훌륭한 그 회사인데 초기에 투자 기회를 안 줘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못 해가지고 저희 이제 투자할 때 저희도 보면 스펙트럼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이제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희 나름의 어떤 이제 그 하이 임팩트. 여기서 임팩트를 하는 거는 사실 모든 회사 다 임팩트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팩트 투자 업계에서 얘기하는 임팩트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 UN SDG 골에서 부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예를 들면 뭐 교육에 대한 접근성, 헬스케어를 좀 더 어포더블한 걸 하거나 뭐 이런 모드 또는 뭐 클린 에너지를 뭐 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느 정도 합의된 그 영역의 문제를 풀려고 긴급적으로 굉장히 얼전트하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 프로덕트나 기술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나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성 그러니까 포텐셜 하나 보고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비즈니스 이제 그의 그 성장성 그러니까 하이 그로스 얼마나 스타트업이니까 그 하이 임팩트 하이 그로스 이걸 두 개 다 만족을 하는 건데 두 개 다 딱 그렇게 다 100점 100점 뭐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거 다 알기 힘들어요. 초창기에 어떤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은
이쪽이 좀 더 많고 이쪽이 더 많고 뭐 그렇게 하는데 조금 몇 개 사례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에누마 뭐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많이 아시잖아요. 그 이수인 대표 원래 이제 그분은 그 지금 그 원래 그 NC 소프트에서 이제 게임 개발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태블릿 베이스의 그 교육 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한번 다운로드 그 아이들 교육은 거의 1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원래 그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그 좀 특수 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전체 사용자 중에서 그렇게 스페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아주 소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굉장히 미션 드리븐 앙트프로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자기의 미션을 그러면 임팩트 기업 아니야? 임팩트 기업 보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보면 그 계속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러니까 교육을 더 넓게 보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효율성이 이렇게 떨어졌지? 사람마다 다 처지가 다른데 왜 표준화돼 이 교육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점점 그런 문제를 그 렌즈를 통해서 시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육회사들이 위에 이제 그 사적 프라이빗 그 교육이 돈이 되거든요. 그것만. 그리고 우리 영어로 보면 로우 행잉 프루트이에요. 굉장히 내가 낮게 열매 따기 쉽잖아요. 그거 많은 회사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지 않고 그런데 넓게 보면 다른 문제를 자꾸 그러니까 저는 임팩트 앙트프로너는 뭐냐면 자꾸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뭐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그 에누마는 계속 교육이라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그래서 어렵죠. 어려운 시장을 자꾸 찾아 들어가요. 근데 그 계속 도전해 나가요. 그러면서 키워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게 the bigger problem, the bigger opportunities. 문제가 크면 더 기회가 커지는데 그거를 자꾸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잘 안 해요, 도전을. 근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술도 없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술이 많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기술도 많이 생겼고.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내가 주어진 영역에서 그 프리덤이 있어요. 이제 또 큰 기업이 되면 더 프리덤. 내가 어떤 방향에서 나의 비전을 셋업하고 얼만큼 더 할 거냐. 사실은 라이더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서 그냥 하면은 괜히 그 비용도 조금 더 아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롱텀하게 내 회사가 진짜 더 건강하게 생태계를 하는 것이 나는 롱텀하게 위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그걸 합치시켜서 경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카운터 웨이트로 이렇게 이제 나온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덕준 대표님께 방금 또 길게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임팩트 생태계의 발전 정도로 봤을 때 여전히 스타트업들은 특히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의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본인을 소셜 벤처라고 혹은 우리는 임팩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주창하고 또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말자. 자기 이것은 창업가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잖아요. 인터널 내적 그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또 창업가 내가 뭐 나는 무슨 소셜벤처 뭐 이게 될 거야. 뭐 임팩트 뭐 이게 될 거야.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뭐 노래를 하면 BTS 같은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노래 자체를 너무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대에 서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되고 근데 진짜 노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연예인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붙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투자할 때 보면 저희도
사회적 기업에도 투자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셜 벤처에도 투자하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 것 같아. 그런 회사에도 우리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나, 나의 이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purpose가 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purpose가 뭐냐, 아까 그 purpose도 저는 아까 우리 그 당근도 그렇고 그 배민도 그렇고 저는 그 창업자분들이 그 purpose를 더 키워나가기를 바라요. 비즈니스도 커지고 마켓캡도 더 커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나의 꿈. 원래 창업가가 사실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더 큰 비전을 보고 더 큰 비전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더 큰 꿈을 꿀 때 정말 조금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내가 정말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는 문제, 정말 망가진 이 구조를 조금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꿈을 계속 꾸어나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파이낸셜 밸류를 올리는 것만큼 이 꿈을 키우면서 여기에서도 비즈니스 옵포튜니티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두 분께는 다른 클로징 퀘스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임팩트 MBA가 더 실효성 있는 창업가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간략한 조언을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그게 만약 지금 너무 어렵다면 어떻게 당근마켓이나 우아한 형제들이 다음 창업가들을 다음 우아한 형제들이나 당근마켓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 제가 드릴 말씀 아니고 제가 창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창업자도 마음속에 꿈이 있고 네, 있어요. 있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무슨 어떤 그런 게 많이 있겠죠. 있는데 그걸 저희가 굳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희는 잘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든지 잘. 그래서 분쟁 같은 경우도 뭐 500원 갖고 싸움이 나도 500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500원 안 준 분은 제재를 하고 사회에 약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신뢰를 계속 나가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잘하자. 가 저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UI도 훨씬 더 편하게 잘 개선해 드리자. 서로 나눔마다 열 안 받게, 나눔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 채팅 못 받게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조언을 드릴 일은 아니지만 어떤 자기의 일을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좋은 말 하고 이런 것보다 진짜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또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잠깐만 하나 시간 많이 갔지만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청소연구소 있거든요. 청소연구소가 왜 집에 가서 방문해서 이제 청소하는데 그 시장이 원래 이제 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파출부 시장, 뭐 아줌마 뭐 시장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청소연구소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임팩트 펀드에서 투자했으니까 그거 사회적인 가치 뭘로 봐야지? 그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뭐 일이니까 젠더에 대한 것도 뭐 있어요. 뭐 UNSDG 뭐 그거 아니면 근데 이제 제가 무릎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갔는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아줌마 불렀는데 청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냉장고도 좀 청소해 주세요. 저 위에 있는 거 이것도 청소해 주세요. 뭐 이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스코프에 대한 합의가 표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봉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된대요. 그럼 보통은 이제 뭐 그냥 알아서 그냥 할게 그냥 하든지 뭐 하는데 근데 그때에 전화가 온대요. 그럼 현장에서 바로 전화 오면 청소연구소 처음에 그 매니저라고 그러는데 하지 마시라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그거가 임팩트 건수 아니냐? 그걸로 오히려 더 많이 자꾸 문제가 생기게 해서 그러니까 문제 생기게 게 아니라 문제였는데 그게 노출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가불관계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러니까 산업의 그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잘해서 그것에 산업의 표준을 올릴 수도 있고 표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갈림길이 있지 않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아한 형제들도 산재가 많아서 이제 혼이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재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느냐 긍정적인 변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궤도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부사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한테 질문 주신 게 그 임팩트 MBA 교육의 실효성에 관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서 나오셨나요? 네. 적절한 시점에 네, 아주 한번, 네, 명확하게 마케팅. 네. 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역시 이렇게 창업가를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는 거를 좀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이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예, 시제로 저희도 그런 제대로 된 방향성과 진정성을 가진 그런 우수한 인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을 계속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실제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생생하게 느끼시고 그걸 본인들이 만약 응용을 해본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걸 미리미리 트레이닝을 해보신다면 서로 간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배민 임원분들이나 또 당근마켓 창업자분들께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하면 제가 계속 귀찮게 해드릴 테니까 네,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셔서 꼭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한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었죠. 저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이제 당근마켓 같은 서비스가 지역 커뮤니티들을 계속 연결시키다 보니까 마약 거래들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미국의 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가 예를 들면 킥보드 같은 것들로 교통 연결권들을 늘려가다 보니까 역세권과 역세권 아닌 곳의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냈고 또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기업과 또 구성원 전체가 이 사회적 문제와 사회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재무적으로도 훨씬 더 오랜 기간 또 더 높은 폭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런 역할들을 저희 교육과정이 계속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션 2 패널로 참석해 주신 패널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션 3 시작할 텐데요. 그때까지 이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1시 50분에 세션 3 시작할 테니까 네,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